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웨덴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죠. 볼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볼보. 트럭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게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VLBLY라는 티커 있잖아요. 네네,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티커죠. 이게 어떤 분석 자료에서는 볼보 자동차, 그러니까 승용차 부문을 얘기할 때 쓰이고 또 어떤 데서는 볼보 그룹, 그러니까 트럭이나 건설 장비 쪽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좀 혼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름이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분 관계는 있지만 별개로 운영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회사를 명확하게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볼보 자동차랑 볼보 그룹, 각각의 핵심 사업 내용이 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오늘 특히 볼보가 그리고 있는 미래, 그 혁신적인 비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 이걸 정말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획들이 들어보면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저는 반대로 조금 더 발을 땅에 딛고 현실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트럭 같은 이런 중공업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죠. 네, 그런 경기 민감성 문제라던가 또 재무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 요소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야심찬 계획들이 과연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좀 신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수 있겠네요.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승용차, 볼보 자동차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좋아요. 볼보 자동차, 볼보 카스. 이 회사의 핵심 비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추구하는지를 보면 개인에게 최적화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또 안전한 방식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공한다. 뭐 이런 건데요. 역시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 키워드군요. 그렇죠. 볼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근데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이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이에요. 이게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전환, 요즘 자동차 회사들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근데 볼보의 목표는 그 속도와 강도가 좀 남달라요. 당장 2027년까지요. 판매하는 차량 중에서 순수 전기차 BEV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를 합친, 그러니까 전기로 굴러가는 차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해요. 70%요? 2027년까지면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네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30년이 되면 아예 내연기관차는 단 한 대도 만들지 않고 100% 순수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파격적인 선언이죠. 와, 100% 순수 전기차 회사라. 정말 대담한데요? 가능할까요? 물론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게 그냥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EX30이나 곧 나올 EX90 같은 신형 전기차 모델들을 보면 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좋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이런 신차들을 계속 공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실제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차 라인업은 확실히 강화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경쟁할 시장 자체도 명확하게 재정의 했어요. 글로벌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이걸 자신들의 주력 시장, Target Addressable Market, TAM으로 삼은 거죠. 프리미엄 EV 시장, 테슬라나 독일 3사들이 경쟁하는 그 시장이군요. 맞습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2027년까지 시장 규모가 550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거란 예측이 있는데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15% 이상씩 성장한다는 계산이거든요. 꽤 가파른 성장세죠. 연평균 15% 성장이라 확실히 매력적인 시장이네요. 그렇죠. 볼보는 바로 이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EV 시장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강점, 그러니까 안전의 대명사라는 이미지에다가 최근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걸 무기로 현재 이 시장에서 약 4.5% 정도 되는 점유율을 2027년까지 5.5%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BMW나 벤츠, 아우디 같은 기존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죠. 1%포인트 상승이면 쉽지 않은 목표 같은데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볼보가 생각하는 카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흥미로운 건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사업 모델을 바꾼다. 어떤 식으로요? 기존에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딜러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주였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고 판매하는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케어 바이 볼보 같은 구독형 모델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보험료, 세금,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아, 구독 모델. 넷플릭스처럼 차를 구독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네, 비슷해요. 이런 직접 판매와 구독 모델을 통해서 2025년까지 500만 명이 넘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중요한 게 고객과 직접 연결되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서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게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 가치, 이걸 고객 생애 가치, LTV, Lifetime Value라고 하는데 이걸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판매하는 시점의 수익뿐만 아니라 차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차를 사용하면서 수익을 낸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오버 디 에어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주고 요금을 받는다거나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를 받는 방식이죠.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반복적인 수익, SaaS-like revenue 모델을 자동차에 접목하려는 시도예요. 아, 테슬라가 하는 방식과 유사하네요.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맞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수익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고객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 즉 LTV가 높아지겠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변화를 통해서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 CAC, Customer Acquisition Cost 대비 그 고객이 평생 동안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 LTV, CAC 비율을 현재 자동차 업계 평균이 3.1 정도인데 이걸 4.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개선이죠. 4.1 이상이면 확실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목표네요. 네.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고 사업 모델도 혁신하려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모회사인 중국 지리 자동차와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플랫폼 공유나 부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6년까지 핵심 사업의 영업이익률, 코어 EIBT 마진을 7에서 8%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어요. 7에서 8%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는 괜찮은 수준의 마진이네요. 달성할 수만 있다면요. 그렇죠. 여기에 볼보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안전기술 리더십이나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 측면에서의 좋은 평판까지 고려하면 이제 볼보 자동차를 그냥 평범한 자동차 제조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이라. 뭐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보통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 수익 비율, 즉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낮게는 5배에서 높아야 10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 중 하나죠. 근데 볼보 자동차는 이런 전기차 전환 속도, 사업 모델 혁신, 지리와의 시너지 잠재력 등을 감안했을 때 훨씬 높은 PE 멀티플, 한 12배에서 16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이런 질적인 변화,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해줘야 한다는 거죠. 장밋빛 전망이네요. P 16배면 거의 성장주 수준의 평가를 기대하시는 건데요. 네, 그럴 만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비전이나 목표 자체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요,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그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 실적이 안 좋았나요? 네,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나 감소했어요. 12% 감소면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이익이에요. 영업이익 EBIT,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나 세금을 내기 전의 이익이 무려 59.6%나 급감했어요. 거의 60%가 줄어든 거죠. 60%요? 매출 감소폭보다 훨씬 크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작년 1분기에는 5.0%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2.3%로 거의 반토막 이상 뚝 떨어졌어요. 돈을 벌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5%에서 2.3%면 확실히 충격적인 수치네요. 원인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판매량 부진이 커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차를 사간 소매 판매량은 6% 감소했고요. 회사가 딜러들에게 넘긴 도매 판매량, 그러니까 공장 출하량은 19%나 급감했어요. 출하량이 19%나요?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회사 측에서는 재고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판매 흐름이 좋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판매량 감소가 이익 급감의 주 원인이군요. 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야 할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하는 순수 전기차, BEV 판매 비중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1분기에는 전체 판매량의 21%를 차지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19%로 비중이 줄었다는 점이에요. 전기차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전기차에 집중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전기차 전환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작 전기차 판매 비중은 뒷걸음질 쳤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각보다 전기차 판매가 쉽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하긴 요즘 전기차 시장 경쟁이 정말 뜨겁죠. 가격 경쟁도 심하고. 맞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이 회사가 결국 180억 스웨덴 크로나, SEK,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인력 감축이나 투자 축소 같은 고강도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봐야겠죠. 2조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라 확실히 상황이 안 좋다는 방증이네요. 네, 실제로 회사 스스로도 2025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전적이면서도 전환적인 해라고 불렀어요. 뭔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심지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면서 올해 연간 실적 목표치, 즉 가이던스를 아예 제시하지 못했어요. 철회해버린 거죠.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는 건 그만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신호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분기인 2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밑도는 1조 4천억 크로나 규모의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어요. 소위 말하는 어닝 쇼크가 터진 거죠. 1조 4천억 손실. 1분기보다 더 안 좋아졌네요. 네, 2분기에는 판매량도 12% 줄었고 매출액도 7.9% 감소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관세 문제 같은 외부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외부 환경 요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네, 그래서 한 분석 자료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예측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보통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매출은 제자리 걸음 0% 성장, 영업이익률은 겨우 3.5%에서 4% 정도로 회복하는 데 그칠 거라고 봤고요. 그게 기본 시나리오라고요? 상당히 보수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예를 들어서 매출이 5%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 수준에 머무는 비관적 시나리오, 패시미스틱 케이스가 현실화되면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5%에서 20%는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15에서 20% 추가 하락. 실제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일종의 의사 컨센서스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시장은 이제 겨우 적자에서 벗어나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수준, 영업이익률 0에서 2% 정도를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기대치가 정말 많이 낮아졌네요.
네. 심지어는 이 정도의 낮은 기대치에 딱 부합한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주가 반영은 고작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 정도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거죠. 확실히 볼보자동차는 장밋빛 미래 전망과는 별개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 커 보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에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넣어야겠죠. 네, 그럼 이제 화제를 바꿔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다른 볼보,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 건설 장비 같은 상용차를 주로 만드는 볼보그룹, AB볼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회사는 피커 VLBLY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승용차 부문과는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네, 맞습니다. 볼보그룹은 상용차, 특히 대형 트럭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죠. 네, 이 회사의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볼보그룹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독특한 사업 모델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제조업과 금융 서비스의 통합 모델인데요. 제조업과 금융의 통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트럭이나 굴삭기 같은 건설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본업에 더해서 볼보 파이낸셜 서비스, VFS라는 자체 금융자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VFS를 통해서 트럭이나 장비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할부금융이나 리스 같은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거죠. 아, 현대자동차의 현대캐피탈에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군요. 네, 맞아요. 비슷한 구조인데 볼보그룹은 이 모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 첫째로 금융 서비스 자체가 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고객들이 볼보 트럭을 살 때 금융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또 볼보 제품을 계속 이용하게 만드는 일종의 잠금 효과, 락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경쟁사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제품 판매와 금융을 묶어서 시너지를 낸다? 네, 그래서 특히 경기가 좋아서 트럭이나 건설 장비 수요가 많을 때는 이 통합 모델 덕분에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즉 주주들이 투자한 돈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20%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해요. ROE 20%면 제조업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쵸.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 ROE가 보통 10%에서 15% 사이인 걸 감안하면 아주 우수한 성과죠.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융 서비스의 기여 때문이에요. 금융 서비스 외에 또 다른 강점은 없나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서비스 및 부품 사업이에요. 트럭이나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나 부품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거든요. 이 서비스 및 부품 사업이 볼보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인데 이게 아주 알짜 사업이에요. 왜 알짜 사업이죠? 이익률이 무려 20%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제품 판매 마진보다 훨씬 높죠. 게다가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연평균 8%에서 10%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꾸준히 현금을 창출해주는 그야말로 볼보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품 판매는 경기를 타지만 서비스는 꾸준히 수익을 내준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볼보그룹의 진짜 숨겨진 저력? 어쩌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자료에서 아주 흥미롭게 다룬 내용인데요. 바로 Connective Uptime AI, 줄여서 CUA라고 불리는 예측 정비 시스템이에요. 예측 정비 시스템이요? 그게 뭔가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요.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수십만 대의 볼보 트럭과 건설 장비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AI가 분석해서 특정 부품이 언제쯤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아, 고장을 미리 예측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차량의 운행 패턴, 부품의 마모 상태, 주변 환경 데이터 등 수많은 변수들을 AI가 학습해서 고장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트럭의 엔진오일 펌프가 앞으로 2주 안에 고장날 확률이 80%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운송회사나 건설 현장에서는 트럭이나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서 멈춰서는 것, 즉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게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CUAI를 통해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 정비를 하면 이런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죠. 이걸 업타임, 즉 가동 시간을 늘린다고 표현해요. 아, 그래서 업타임 AI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가동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비싼 수리 비용이나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리 비용, 워런티 코스트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회사 이익으로 직결되는 거죠. 비용 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자료에 나온 추산을 보면요. 이 CUAI 기술 덕분에 볼보 기업이 절약하는 비용이 연간 약 19억 4천만 스웨덴 크로나에 달한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500억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5년 1분기 볼보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약 3.66%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상당하죠. 연간 2,500억 원 절감이라. 확실히 무시 못할 수준이네요. 이게 다 AI 기술 덕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CUAI 기술이 단순히 AI 알고리즘만 뛰어나서 강력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데이터와 서비스 네트워크의 결합이에요. 데이터와 서비스 네트워크요? 네, 볼보는 수십만 대의 실제 운행 차량에서 수년 동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왔어요. 그 데이터 양이 수백 테라바이트 TB에 달한다고 해요. 이건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볼보만이 가진 독점적인 자산이죠. 그리고 이렇게 AI가 고장 예측 분석을 내놓으면 이걸 실제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서비스 채널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분석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양질의 독점 데이터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결합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사가 볼보의 CUAI 시스템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투자 비용도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쉽게 말해 진입 장벽이 아주 높다는 거죠. 5년에서 7년, 그리고 20억 달러라. 확실히 따라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 CUAI 기술 자체의 내재 가치만 평가해도 약 291억 스웨덴 크로나, SEK, 우리 돈으로 약 3조 8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요. 이건 볼보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약 4.8%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앞으로 AI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 이 가치는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술이네요, 정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건 실제 발표는 아니고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이긴 했지만 회사가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가정한 분석이 있었어요. 자사주 매입이요? 그게 왜 긍정적인 신호죠? 자사주 매입, 즉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일단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물론 이번 가상 시나리오에서 1억 달러 규모는 볼보 그룹 전체 덩치에 비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EPS 상승 효과 자체는 약 0.17% 증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됐어요. 0.17%면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인데요? 네, 그 자체로는 그렇죠. 하지만 자사주 매입에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신호 효과예요.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 주가가 현재 너무 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현금 흐름이 충분할 것으로 자신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아,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렇죠. 특히 볼보 그룹처럼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 속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향후 사업 사이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한 가상 분석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와 미래 실적 목표치 상향 조정, 가이던스 상향에 더해지면서 가상의 주가가 총 19% 상승했는데 그중에서 6%포인트 정도는 이 자사주 매입의 신호 효과 덕분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와, 6%포인트면 꽤 큰 비중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이라는 신호 가치를 고려해서 볼보 그룹의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추가적으로 7%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여할 만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사주 매입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네, 자, 그럼 좀 더 긴 호흡으로 볼보 그룹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볼까요? 크게 두 가지 강력한 기회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전기 트럭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주의예요.
이미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는 전기 대형 트럭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기 트럭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아닌가요? 벌써 그렇게 점유율이 높아요. 네, 아직 전체 트럭 시장에서 전기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초기 시장을 볼보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와 기업들이 ESG 경영력으로 전기 트럭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장을 선점했다는 건 엄청난 기회 요인이죠. 확실히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기회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수익의 서비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전기 트럭 전환이 더 가속화되고 COI 같은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계약률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 볼보그룹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 이 기존에 예상되던 7% 수준에서 10.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성장률이 훨씬 가팔라지는 거죠. 연평균 10.5% 성장이면 복리로 따지면 상당한데요. 네, 이렇게 성장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 가치도 올라가겠죠.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주가가 현재보다 플러스 60% 더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 결과까지 나왔어요. 60% 상승이요? 정말 매력적인데요? 물론 이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고요.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조정한 할인율, RADR, Risk Adjusted Discount Rate 9.0%로 적용해서 계산해도 여전히 플러스 3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분석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죠? 리스크를 감안해도 30% 상승 여력이 있다. 확실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네요. 네, 이런 전기 트럭 리더십, 강력한 서비스 사업, 그리고 COI 같은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보그룹에 대해 강력 매수, 스트롱바이 의견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네, 확실히 볼보그룹은 승용차 부문과는 다른 매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UI 기술이나 서비스 부문의 안정성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요, 역시나 여기에도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큰 리스크는 이 사업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에서 와요. 바로 자본 집약적이라는 점과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죠. 자본 집약적이고 경기 민감성이 높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트럭이나 건설 장비를 생산하려면 거대한 공장 설비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고정비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판매량이 조금만 줄어도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급감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걸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고 표현하는데요. 아, 매출 변동보다 이익 변동폭이 더 큰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경기가 꺾이면 손실폭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구조예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경기 예측이 틀리면 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네, 경기 사이클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장점으로 말씀하셨던 볼보 금융 서비스 VFS 있잖아요. 이게 평소에는 안정적인 수익원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VFS가 리스크 요인이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요? 바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에요.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트럭이나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럼 볼보그룹의 주력 사업인 제품 판매 실적이 악화될 거예요. 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VFS를 통해 할부나 리스로 트럭을 구매했던 기존 고객들의 재무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운송회사들이 일감이 줄어서 돈을 못 벌게 되면 매달 내야 하는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겠죠. 즉, VFS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트럭 판매도 안 되는데 이미 빌려준 돈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정확합니다. 주력 사업인 판매 부진과 금융자회사의 신용 리스크 상승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거죠. 이걸 이중고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룹 전체의 재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요. 일부 추산에 따르면
VFS의 대출 연체율이 단 1%포인트만 상승해도 볼보그룹 전체 순이익이 5%에서 많게는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연체율 1%포인트 상승의 순이익 10% 감소라 금융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네요. 네. 실제로 어떤 분석 자료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 VFS 연체율이 과거 위기 수준인 1.2%까지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더니 그 영향만으로도 주가가 현재보다 10%에서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VFS가 평소에는 효자 노릇을 하지만 위기 시에는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 시의 금융 리스크, 이건 확실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투자자들이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체피해야 하는지 정리한 대응 체크리스트 같은 자료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 신규 수주 물량, 서비스 부문 성장률,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회사의 발표 내용, 이렇게 5가지 핵심 변수를 정해놓고 각각에 대해 긍정적, 불, 중립적, 베이스, 비관적, 베어,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는 거예요. 아, 실적 발표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만약 이 5가지 변수 중에서 3개 이상이 사전에 설정된 비관적인 기준치, 베어 케이스를 충족하면 즉시 투자 의견을 매도, 셀로 하향 조정하고 주가 역시 단계적으로 5%에서 8%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실적 발표 하나하나에 담긴 정보의 무게가 무겁고 시장 반응도 민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적 발표 때마다 긴장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실적 불확실성과 경기 민감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옵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주식 옵션 가격에 내재된 미래 주가 변동성 기대치를 나타내는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IB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죠.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93% 정도는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안정적인 기업들에 비하면 꽤 높은 수준의 변동성 예측치예요. 그만큼 시장이 볼보그룹 실적의 불확실성을 높게 보고 있고 발표 결과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증거죠. 플러스 4% 가까운 변동성이면 확실히 작지 않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보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만약 정말 심각한 수준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동시에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50%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기술 개발이나 배터리 가격 문제 등으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거죠. 경기 침체에 투자 비용 증가까지 최악의 조합이네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에서는 볼보그룹의 순이익이 무려 60%나 급감할 수 있고 그 결과 주가는 현재 가치 대비 50% 이상 폭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순이익 60% 급감의 주가 반토막.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네, 물론 이건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보그룹의 밝은 미래, 예를 들어 전기 트럭 시장 선도 같은 기회를 이야기할 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혹독한 잠재적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기회와 위험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목표 주가 계산할 때 리스크 조정 할인율 RDADR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른 여러 위험 프리미엄에 더해서 특별히 이 경기 순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1.5%포인트를 추가로 반영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볼보그룹의 주가는 경기 변동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가치 평가에 반영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볼보 자동차와 볼보 그룹 두 회사를 나눠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정말 많은 점들을 알게 되네요. 정리해보면 두 회사 모두 전기화와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방향성 자체는 그렇죠. 특히 볼보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 트럭 시장에서의 강력한 초기 리더십이나 CHUI 같은 독자적인 예측 정비 기술이 가진 잠재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볼보 자동차가 시도하는 온라인 직접 판매나 구독 모델로의 사업 구조 전환 같은 부분들도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록 가상 분석이었지만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고요. 반면에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특히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또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커넥티드 기술이든 앞으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텐데 이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내세웠던 그 야심찬 목표들을 과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라는 점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볼보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근 보여준 실적 부진이나 목표치 철회 같은 모습들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해 보이고요. 그렇죠. 볼보그룹 역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에 주력 사업인 트럭 판매 부진과 금융 자회사인 VFS의 신용 리스크 증가라는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장밋빛 청사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보 자동차와 볼보 그룹, 때로는 하나의 티커 VLVY 아래서 혼동을 주기도 했던 이 두 스웨덴의 대표 기업에 대해서 미래 비전과 마주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밝은 성장 가능성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볼보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들에 근거한 의견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다른 정보 출처를 통해 내용을 교차 확인, 크로스 체킹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